코스피가 이제 만에서 11,000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주주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유독 한국에서는 지배주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나 좀 주도주에 소비 좀 물렸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스트리트 이광수입니다. 코스피가 1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8,800을 찍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산증인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 모시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께서 39년째 지금 투자자로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8,000 돌파해서 9,000을 눈앞에 두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횟수로는 39년 차가 되고 그 39년의 절반 이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싸워온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제발 5,000포인트 정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8,900포인트까지 갈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이유를 예. 의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것 같기는 한데요. 첫째는 그동안 너무 억눌렸다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88년에 제가 입사했을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37년 동안 2,0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37년간 2배 정도밖에 못 올랐으니까 그동안 너무 짓눌렸었고 정말 지긋지긋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코스피가 20년 이상을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가 됐었고 그러니까 원래 적정 지수는 한 3,000, 4,000이었는데 2,300, 400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작년 4월 7일이 저점이었는데 2,300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13개월 만에 3.5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지수가 13개월 만에 3.5배 오른 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첫째는 눌렸었다 그동안. 그동안 눌려왔던 게 일시에 좀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좀 정상화 정책이 많이 시장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실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일환으로 코스피는 한 4,000, 5,000원 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만으로 예. 4,000, 5,000까지 갔다. 예.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는 역시 실적인 것 같고요. 그럼 시장의 국면이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 플러스 코리아 릴레이팅이 다 혼재되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국면마다 다른 것 같고요. 초기에는 좀 코리아 릴레이팅 식으로 가고 좀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또 반도체를 비롯한 뭐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그 힘으로 8,000포인트까지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2,000에서 3,000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예, 증시가. 예. 그러면은 투자 난도가 매니저로서 너무 높지 않았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쉽지가 않았는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장세는 좀 종목 장세적인 성격이 강해서 오히려 코스피가 서 있으면은 아웃퍼폼하기는 쉬워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기 쉽다. 큰 종목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대비 이기기는 좀 쉬웠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이게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면은 시장 이익이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면은 시장 이기기는 쉽지 않은. 너무 어렵죠. 예,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만에서 11,000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만이나 11,000 돌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근거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 현재도 추정 12개월 포워드로 앞으로 12개월을 예상해서 실적을 추정한 PER을 보면요. 지금 8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를 뭐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도 금리랑 비교해도 금리의 PER이 한 30배 정도 되는 거고 채권의 PER이 1대 역수가 금리니까 금리가 뭐 3.3이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주식은 지금 12% 정도 나온 거거든요. 8배면. 절대적으로 봐도 저평가돼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피어 그룹들이 뭐 대만이나 일본 이런 쪽을 보면 일본은 한 18배 정도 되고요. 대만은 20배 정도 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8배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것만 놓고 보면은 여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배 이상 갈 수 있는 거네요. 배 이상 갈 수 있어 이론적으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돼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다들 믿지를 않는 거예요. PR이 8배인 이유는 이 이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역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뭐 2배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네, 근데 아직 시장에서 네.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PER이 8배 8배 거래가 죠.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작년에 170조 정도 났고 작년에 뭐 250조, 올해 갑자기 800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진짜로 날지 안 날지도 모르죠. 연말 네네. 돼봐야지 아는 거고. 내년에는 뭐 1000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개 기업 합쳐가지고 1000조 그럴 넘- 수 있죠. 예, 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요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된다. 예.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만 쏴도 주가가 출렁출렁했고 근데 요즘은 뭐 미사일도 잘 안 쏘고 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죠. 예. 없어졌다고 보고 또 하나 과거에 거론되는 거는 산업 구조가 너무 대외 의존도가 높고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상장 주식에 포진되어 있는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다 시클리클해요. 경기에 민감하고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 비중이 높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단 시총 1위 기업들이 지금 AI 시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B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1, 2위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뭐 바이오, 네. 우주 항공 산업, 로봇 이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거는 후진적인 거버넌스였거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후진적인 거버넌스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단기 투자하기 위험한 시장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원래는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20,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간혹 가다가 7, 80%를 가지고 있는 일반 주주 이익을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터널링하면서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벌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뒤통수를 이제 맞게 되는 경우가 네.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3법 제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죠. 이사의 충실 때문에 의무.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앤드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해도 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주주 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입니다.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네. 주주라고 하는 건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 주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모든 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배당도 많이 하고 뭐 자사주도 소각하고 주가가 많이 오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지배주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배당을 하게 되면 세금이 49.5%를 네. 내야 되는데 회사를 팔게 되면 27.5만 내면 돼요. 금주세가 폐지됐지만은 대주주는 여전히 27.5를 내야 되잖아요. 네. 지방세 포함해서. 생각해보세요. 49.5와 27.5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하나도 안 하다가 언젠가 회사를 정리할 때 그때 27.5만 내는 데인데 굳이 미리 세금을 왜 49.5를 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 전 세계 꼴등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가요. 네. 그랬는데 지금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실시를 해서 그 33으로 낮춰줬잖아요. 33으로 낮춰줘서 좀 아쉬움은 남아요. 여전히 세율의 차가 5.5가 생기고 90점 정도는 이제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49.5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배당이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마지막 남은 퍼즐이 주가에 관련된 거죠. 뭐 모든 주주들은 주가가 오르길 원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 게 불편해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이제 승계가 안 된 경우. 승계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줘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면 상속세를 60%를 내야 되잖아요. 대주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는 20% 할증이 되기 때문에 원래 최고 세율이 50인데 60을 내야 됩니다. 10%포인트가 할증이 되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도저히 승계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그래서 절대로 주가가 오르기를 이제 원하지 바라지 않는 않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결되기 힘들어요. 근데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업도, 뭐 소액주주도, 대주주도, 일반주주, 지반주주 모든 주주가 다 주가가 오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업승계 프로그램 같은 걸 좀 활성화시켜서 좀 사실 승계받을 자격이 없는 2, 3세도 있겠죠. 하지만은 충분히 자격이 있는 2, 3세도 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수십 년간 해온 거잖아요. 그 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영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법적, 뭐 제도적 조치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업승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독일은 규모, 대상,
업종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뭐 지인이나 회사 직원한테 회사를 물려줘도 물려받은 사람이 7년 이상만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액 탕감을 해줘요. 상속세가 예. 없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과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네.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좀 600억 이하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커리 카페만 잔뜩 생겨버리는 거죠. 외곽에 있다는 그런 것들. 예. 600억짜리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국가가 지정한 전략 산업 같은 경우 뭐 AI라든지 중요한 반도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가압을 승계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돼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봅니다. 맞네요. 거기서 예. 지금 세금을 거두려 하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좀 그렇죠. 통로를 예. 만들어줘서 예. 차라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없애고 예. 증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 또 거기서 세금이 거치는 거니까. 독일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독일의 철학은 우리는 부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책임을 승계하는 거다. 기업을 가장 잘 운영해 줄 사람한테 좀 넘겨라. 그러면 세금 까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바닥이 두터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10,000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000 갔다 5,000 가면 그건 더 큰 피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과거에 비하면 현 지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지금 레버리지나 뭐 B2, 예.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평가 손실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럴 수 데이터가 있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반대 매매도 지금 많이 나와서 피해 보신 분들이 많고 반도체나 좀 주도주에 예. 내가 지금 평가 손실을 보고 있다, 소위 좀 물렸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도주라고 하는 것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자라면 소위 얘기하는 뭐 조방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실적보다는 좀 모멘텀이라든지 너무 내러티브 스토리, 미래에 대한 희망만으로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주식은 예상대로 안 돼버리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도주보다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면 훨씬 문제가 적고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PR이 6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싸다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뭐 견디면은 뭐 사실은 만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테마만으로 그냥 미래의 희망, 뭐 이런 막연한 기대 네. 이런 것만으로 올랐다면 그런 주식은 회복이 안 되니까 문제는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도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마인지 정말 주도주의인지 이런 걸 일단 구분하는 것이 먼저겠군요. 예, 정말 성과를 내면서 형성되는 주도주의인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러티브나 스토리,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른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최근 뭐 반도체 주식을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대형주라고 하면은 조금 견뎌볼만 하겠군요. 그렇죠. 견뎌볼만 하죠. 예, 예. 실적을 믿고 한번 믿고 한번. 기다려볼만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들 투자를 하셨고 예. 특히 바이오 같은 거는 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바이오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예.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딱 놓고 보면 코스피는 아까 8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R이. 네.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지금 한 27배 정도로 코스닥 27배 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싸네요. 네. 예, PR로 봐서는 좀 쉽지 않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가치주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코리아 릴레이팅 이런 장세가 진행되면서 좀 업그레이드되는 릴레이팅 되는 건데, 코스닥은 이미 27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릴레이팅 되려면은 뭔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뭐 크게 오르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수급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냥 코스피처럼 몇 배 오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뭐 몇십 퍼센트 오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육성을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좀 어떤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정부가 지정한 어떤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코스닥에 있으면 그러면 코스피로 안 가겠죠. 코스피로 갔던 기업도 되돌아올 수 있거든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고, 코스닥을 정말 위상을 높여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다. 코스닥은 반드시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높고 진취적인 기업만 있어야 돼. 그 아닌 기업은 다 나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마치 하부
시장처럼 코스닥 1등하면 코스피로 코스피로 가버리고 가고, 예. 또 2등이 1등 되면 또 가버리고 이러다 보면 우량갭이 너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은 좋은 종목이 많이 있지만은 좀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좀 시장도 좀 1부, 2부 시장으로 나누든지 그래서 좀 일부 시장을 좀 프리미엄 시장으로 좀 특화시켜서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위상을 강화시켜야 돼요. 본질을. 수급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너무나 성장성이 높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PR 40배, 50배 받아도 돼. 이런 당당하게 이런 식의 좀 위상 확립이 필요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사실 이것도 예. 굉장히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과 한국 증시 둘 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 그리고 내려가려면 좀 어떤 요인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뭐 반도체 팔아서 석유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석유 사는 양에 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비교도 안 되게 큰 상황이고, 근데 주로 환율을 결정한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라든지 경상수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봐도 이렇게까지 벌어질 이유가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예. 예.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적정 환율은 뭐 1,30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것 같아요. 당장 수급은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면 두세 배 올라서 비중이 너무 늘어나니까 기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자금이 한 120조 매도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일단 깨져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너무 급히 팔아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있는 거고, 심리적인 요인들은 자꾸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를 안 가지고 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금리가 또 높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국내로 안 가져온다. 국내로 갖고 와서 쓸 때가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마땅히 없고 투자할 때도 없고. 예. 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될 거고 당장 뭐 적정 수준으로 회계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비정상적이에요.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환율이 네. 약한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미국도 원하지 않고,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면 한국이랑 경쟁하는 미국 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자동차니 뭐니 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좋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또 내수 기업들은 너무 힘드니까 적정 수준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수출 기업들이 좀 달러를 조금씩 가져오는 순간 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어요. 심리 게임이니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뭐 1,200~300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원화가 달러보다 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 약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일리가 판단하세요?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 이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많거든요. 원화가 많이 풀리는 건 많지만 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수출 정도가 아니고 이익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수백조가 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환율이다. 최근 이제 증시가 오늘은 좀 오르고 있지만 어제도 크게 예, 조정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매크로 차원에서 슬슬 고점 아니냐 이렇게 예. 불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예전에는 정말 적었는데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우려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과잉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사실 물가가 오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너무 그런 우려는 또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지금 수준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해요. 근데 금리가 예를 들면 뭐 6, 7 이렇게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는. 왜냐면 은행 이자가 10%인데 굳이 주식을 위험하게 할 필요 없죠. 없고 뭐 매년 10% 벌면 됐지. 이런 식이 오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잉 유동성은 사실 리만 사태 이후로 계속 돈이 풀리고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터지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또 뭐 계속 중동 사태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 뭔가 뉴노멀처럼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이 유동성은. 전 세계가 그냥 유동성이 확장이 된다는 예. 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어차피 실물의 가치가 과거보다 좀 높아지겠구나라는 거는 좀 뭐 주식이나 모든 네.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이미 온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없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일부 시장 진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2부에 이제 의장님 다시 만나서 실전 투자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